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 감축안,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미국 상원을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주제에 앞서서 미국 증시에 대한 점검해봐야 되겠죠. 7월 CPI를 앞두고 좀 그래도 기다리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7월 그 CPI 기다리는 장세죠. 인플레를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오늘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예. 오늘 마이크론 이 실적 악화 전망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플레 감축안 어제 상원을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 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통과는 했지 세부적 내용들이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원본을 좀 검토를 해서 잘 발표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이 하원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현지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나오는 기사를 토대로 해서 워낙 관심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새 정부의 통상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단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도 관심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원 통과를 하원은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 보면 대체로 긍정적 평가, 부정적 측면이 엇갈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미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기 우리 영경식 PD께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저 수치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마이크론 악재, 그다음에 IRA, 저 인프라 감축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저 지수는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냐면 미국의 7월 CPI 지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의 컨센서스가 아까 김특파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생활물가의 커피라든가 이런 데 브라질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은캐스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브라질 물가가 아주 급락하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7월 인플레에 대한 기대, 워낙 증시의 최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이렇게 미국 증시의 하락폭을 완충시켰다 이렇게 평가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미국의 디지털 달러에 대한 도입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라든가 가상화폐 가격을 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는 오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양경식 부장님 오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가격을 잠시 좀 보여드릴까요? 가격 하락폭 중에서는 가장 컸을 겁니다. 준비가 되는지. 그래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시각이거든요. 이 이분법적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디지털 달러 도입하면 민간에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게 이분법 접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상화폐, 오늘 코인베이스 말고 미국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비트코인을 보여주시면 제일 좋을 건데요. 네. 오늘 비트코인 낮죠? 3%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요. 이 문제는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 상황이 있습니다는 빨리 미국 입장에서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도입됐으니까 사실 한국은행을 좀 독려해서 디지털 원화라든가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테라라든가 루나라든가 그다음에 2017년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투기장에 굉장히 원흉이 됐기 때문에 이 입장도 정부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현안사항이 있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든가 그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된 가상화폐와 관련된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져야 된다 하는 시급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플레 감축안. 과연 지금 불확실성에 빠진 증시를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불확실성일까 할 때는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경제학은 시오리는 커먼센스, 이론은 그냥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경제 상식으로 볼 때 사실 지금의 미국 경제상은 난맥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멀 세계 경제, 노멀 미국 경제, 상식이 통하는 경제는 자 지금 미국 경제는 저성장이죠. 그러면 저성장이면 사실 물가는 여기 고자가 빠졌습니다는 예. 고물가가 돼이죠. 고물가가 이제 이게 저기 뭐야 노멀 경제니까 저성장하면 저물가가 돼이죠. 저가 빠졌습니다. 예. 거기 이제 점 하나 가지고 상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저성장의 저물가가 돼야 되고 예. 고실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 상식이 통하는 노멀 세계 경제다. 근데 최근에 보면 뉴노멀 세계 경제에서는 미국 경제가 대표적인데요. 지금 성장이 낮죠. 근데 물가는 거꾸로 올랐죠. 예. 고물가죠. 근데 사실 실업은 높아야 되는데 저물가, 저실업이죠. 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통은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새로운 이 사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은 성장적 측면에서는 저성장이죠.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9로 빠졌죠. 예. 근데 물가 실업률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론대로 보면 실업률은 높아야죠. 근데 실업률은 올해 들어서 3.5에서 3.6 완전 고용 수준이 이루고 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성장에 고실업이 되는데 저성장에 저성장에 뭐랄까요? 저실업이 되는 거죠. 예. 완전 고용 수준이 되죠. 예. 이게 이제 정해된 사실을 흐트러뜨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그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레 목표치를 4배 이상 되기 때문에 원래 저성장하면 저물가가 돼야 되는데 저성장하면 고물가 되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 입장에서 트릴레마에 빠졌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것이 향후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 양방의 가장 큰 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인플레 감축안이 나왔죠. 인플레 감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성장을 끌어올릴 것이냐, 물가를 잡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묘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미국의 월가라든가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입방아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체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국내 언론사와 또 이제 외신들에서는 많이 공개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네.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까? 네, 인프라 감축안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 인프라 감축가 새로운 법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내 언론들이 이걸 좀 뿌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막을 보고 양정식 부장님과 자막을 보고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그 하늘에서 꾹 떨어지는 새 법안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현지에서 전해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거 좀 뿌리를 볼게요. 바이든 정부 초기에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였습니다는 미국을 재건하자 하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고 ARP라는 것 익숙해졌을 겁니다. 거의 두 가지 내용이 있죠.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신뉴딜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요게 이제 물적 인프라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 일자리 창출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 신 바이든오믹스로 해서 사회복지 인프라 확증, 오바마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신뉴딜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은 지금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1조 3천억 달러 정도로 해서 통과됐었고 지금 완전 고용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우선순위가 벗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두 번째 축에 해당되는 사회적 인프라 축이 되죠. 이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가닥이 잡으실 겁니다. 이 내용은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게 안 돼왔죠. 예, 그렇죠. 바이든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됐죠. 그런데 조 맨친이라든가 이게 쉽게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꾸 바이든 정부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원안대로 통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미국 경제 가장 큰 이슈가 인프라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축소시켜서 사실 사회적 인프라 부분에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걸 축소시켜서 지금 인프라 감축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새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그러면 시청자분이 기억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실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회적 복지 인프라 축, 이게 이제 3조 5천억 달러인데요. 그동안 자꾸 축소됐죠. 조 맨친이 자꾸 반대를 가지고 축소했죠. 공화당도 예. 반대하고. 근데 이것이 원래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인데요. 사실 이것이 4,300억 달러 완전히 줄여가지고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를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국내 언론들이 인프라 감축안에 대해서 마치 새롭게 이번에 제정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원래 출범초에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의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딱 전개되지 않느냐. 그리고 평가도 해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됐습니까? 네, 사실 사회적 안전망에 갖추는 데 있어서 왜 인프라 감축일까? 이번에 공급축 문제죠. 공급의 인프라 문제. 근데 공급의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를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디스토피아 문제다. 디스토피아 문제, 코로나도 기후 이상 이 변화에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300억 달러 중에서 대부분 이것이 기후변화법이다 하는 것을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가장 주력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관련된 방지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실 부통령 되면서 교토 의정서, 포스트 교토 의정서를 가장 앞당기고자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국제 행사로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4월 달에 세계 기후변화 협의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주도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이든 정부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이제 보면 사실 지금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저기 이렇게 하면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단순히 뭐 하자 안 하자 떠나서 인류에서 가장 참사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안 오면 죄다. 인류의 재앙이다. 이런 쪽으로 이걸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의 유럽 지역의 가뭄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지역의 지금 보면 전부 가뭄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이렇게 볼 때는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인간의 생명에 어떤 뭐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무섭다. 핵폭탄 무기보다 더 무섭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서 포스트 교토 의정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그린 성장, 그린 그로스 해서 그린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내용인데요. 시청자 한번 이 내용 하나하나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는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린 스탠다드, 그린 워싱 문제, GDP 대신해서 GO, ESG 개혁 다들 아실 겁니다. 카본 뉴트럴, 카본 제로, 뭐 그때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인가요? 그때 당시에 뭐 알리백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근데 영어 표기는 알리 이니셜이 되면 백이라고 한국어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뭐 BAO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좀 영어와 한국 명치가 동일하게 해서 굉장히 좀 그때 당시도 알리백이 뭐냐. 저도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한때는 정부 대표단으로 이렇게 가 있었습니다는 알리백이 뭐냐. 저도 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었는데요. 영어 표기도 좀 신종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어 표기도 좀 우리나라가 좀 통일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인플레 감축법이 왜 기후변화와 관련되느냐 하면 이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300억 달러 중에서 3,700억 달러가 기후변화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자, 지금 전기차는 중국과 함께 반도체에 이어서 첨단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BBA 액트, 미국의 보호주의가 되는 거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라 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인 내용이다.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국 기업들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 업체들한테 더 혜택을 주겠다.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혜택을 주겠다는 전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중국을 견제했다는 얘기는 뭐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그 중국의 그 성장이 바이든 정부 연임이 된다면 2021년에 미국을 추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만삭스 분석하면 그러면 여기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 패권은 미래에 대해서 국부 싸움이거든요. 그럼 미래 국부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는 첨단 기술 전쟁이다. 그래서 반도체 굵기 경쟁에 이어서 이번에 전기차 경쟁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이전에도 한번 썼으면 첨단 기술 경쟁은
first track, second track, third track, fourth track 해가서 쿼드러플 이렇게 트랙이다 하는데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거 좀 더 뒤로 더 넘어갔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다음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밸류 체인을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도체 굵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와 시진핑 정부 간의 싸움이었었죠. 그래서 이 쿼드러플 구성한 저기 얘기하는 얼라이언스 밸류 체인은 중국의 첨단 기술 구동인 제조업 2025와 정면 충돌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 때는 미국의 첨단 기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대외 경제 정책인데요. 자, 미국도 경제 안보 보좌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제 안보는 분리할 수 없다 해서 경제 안보 보좌관이 누구냐? 지금 경제 안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 안보니 셀러번이거든요. 제이콥 셀러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콥 셀러번이 지금의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패권 문제라든가 미국의 대정책을 주도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타났죠. 지난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셨죠. 예. 그리고 곧 이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발령했죠.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왔었을 때 삼성전자 평택 공문을 가장 먼저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제닛 앨런이 장관이 들어올 때도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라 그 LG 이런 얘기에서 되는 것은 대부분 다 셀러번 패러다임에 거기에 근간을 두고 대외 정책이 바뀐 모습이다. 과거는 바뀐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방금 셀러번 패러다임을 언급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셀러번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외 정책을 이끌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기조를 셀러번 패러다임이다. 그러면 셀러번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미국의 경제 안보 보좌관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치는 셀러번 패러다임은 퍼스트 무브 전략입니다.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실 모든 걸 앞당겨 간다는 게 그럽니다. 요건 이제 트럼프 정부의 차이가 나는 것은 트럼프는 나바로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나바로 패러다임은 중국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셀러번 패러다임은 사실 경쟁을 통해서 이기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각종 용어들이 나오는 거죠. 스파이더 전략이다 해서 까마귀 대 독수리 전략이다. 자, 우리가 나바로 패러다임은 미국이 기득권을 무시하고 같이 중국과 같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움이 있는가? 그러면 까마귀 대 까마귀는 소리가 요란하겠죠. 근데 요란한 중에서 거기서 이기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인기가 어디든지 모르지만 그동안 미국이 쌓아놨던 기득권을 무시해버리니까 사실은 미국의 국력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셀러번 패러다임은 뭐냐면 사실 미국의 기득권을 인정해서 야, 니네도 쫓아와봐라. 쫓아와봐라. 이런 쪽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에 쭉 올라가서 까마귀 있는 중국을 쪼아붙인다. 그러다 보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첫 번째 나온 작품이 반도체죠. 그래서 중국의 빅테크의 상징인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측면이 일제히 흔들렸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굵기의 상징인 칭화 유니온그룹은 파산됐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에 사실 그 인플레 감축원의 명칭을 달고 있지만 또 하나의 상징인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셀러번 패러다임이 반도체에 대해서 주의를 했기 때문에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딱 해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첨단 기술 승리, 바이든 대통령 입장 대변,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양, 물가 잡아, 중간 선거 승리 이런 구도가 돼서 사실 그 바이든 정부의 가장 오랫동안 수건 사업인 아킬레스건이 해결됐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이 미중 간의 마찰이 더욱더 고조되지는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사실 반도체 굵기가 다른 점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산 배터리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산 배터리만 사용해라는 얘기 되겠죠. 또 미국산이나 미국의 동맹 국가의 배터리만 사용해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기에 BAA, 즉 Buy American Act가 부활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여기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지금 상태에서 저성장, 고물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1990년대, 1930년 대공황이 나오는데요. 그때 대공황의 이렇게 극복책으로 사실 그때 Buy American Act가 유래했던 거거든요. 미국산 구매 제품 사용하는 문제죠.
이게 유명한 보호주의의 상징인 스무트 파리 관세법에서 제정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WTO 규범이 무력화되다 보니까 엔타이 덤핑이라든가 반도패라든가 카운터블링 텍스라든가 다 여기서 보호주의 상징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것이 BBA 액트에서 이 문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세계 교육이 위축돼서 당시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공황의 상징이 홍해권 누군지 아십니까? 후보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대공황을 초래한 대표적 이렇게 대통령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자 BBA 액트를 통해서 전기차 보증 및 중국해에 사용하는 문제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보호주의가 상징하지 않느냐, 보호주의가 나서지 않느냐. 그러면 공급망 차질이 더해 인플레는 올라가 오히려 세계 무역 이렇게 무역이 위축돼 경기 침체 이런 문제 반대 시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BA 액트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협력, 공존이 필요한데 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이 인플레 감축원을 명칭을 이상하게 달아놓고 이 BA 액트 즉 소위 바이 아메리칸 액트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플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측의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고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설명을 들어보니 이 인플레 감축안에 대한 실체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증시에도 이 혜택을 볼 만한 업종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좀 늦게 방송을 해서 그냥 자막을 통해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막 그냥 유망업종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유망업종 이렇게 봐서 미국의 IR과 관련해서 유망업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캐디 30 지수를 이렇게 해서 이거 관련해서 ETF인데요. 이게 만약에 인플레 감축안이 이렇게 추진되면 이 문제가 다시 이렇게 부각될 거다 하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캐디가 대부분 다 소위 그 ESG와 관련된 창의 혁신적인 이런 기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 인플레 감축이 오늘 실체를 보면 대부분 다 뭐냐 환경 보호 뭐 이런 쪽에 관련돼 있다는 예,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를 환경이 만든 캐디 30 지수를 재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 감축안과 함께 캐디 30 ETF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